예, 안녕하세요. 네, 이철호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질적연구방문에 대한 여러분들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 만족도가 저 개인적으로도 높고요. 또 이 특강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아주 질적 연구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많이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질적 연구 평가에 있어서 몇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검토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를 하면서 과연 이 질적 연구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질적 연구가 잘 된 연구물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옆에 있는 그 슬라이드에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양적 연구가 아니라 나의 연구를 질적 연구를 해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한 본인만의 주장이 명백하셔야지 질적 연구가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학교 또는 우리로 말하면 체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술하고 해석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적 연구의 재밌는 거는 나의 주관성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연구를 왜 해야만 하는가, 나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는 게 좋은 질적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의도되는 또는 제출되는 또는 제시되는 연구 결과와 여러 가지 어떤 기여도, 이런 것은 무엇일까? 과연 내 연구가 우리의 그 체육 현장에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점들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연구가 좋은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1강, 2강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예술 작품의 비유가 많이 되는데요. 그 예술 작품에 많이 비유되는 이유는 바로 연구자의 성찰 그리고 연구자의 반성이 묻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어떤 그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질적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 5가지 형태의 질적 연구의 설계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적 탐구,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질적 연구 자료만 갖고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적 탐구,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갖고 통계적 분석 자료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질적 탐구, 그 다음에 양적인 측정을 해요. 질적인 탐구로 들어갔지만 양적인 그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그리고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험 설계를 합니다. 실험 설계를 해서 우리가 뭐 실험 설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위 실험실에서 구성이 되는 그런 연구 설계들인데요. 실험 설계를 한 다음에 또는 우리 뭐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실험 설계가 가능하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군과 통제군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실험 설계한 것을 질적 자료, 그 다음에 양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을 해요. 그 후에 A 방향은 질적 분석의 방향, B 방향은 양적 분석의 방향을 적용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실험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적 자료만 수집해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 대행 사항으로는 연구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연구 참여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연구 참여자, 영어로는 그러니까 research participant 또는 study participant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research
뭐 서브젝트란 용어를 안 써요. 서브젝트란 용어는 조금 더 양적에 치우친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연구 대상이라는 것, 또 연구 참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화의 목적이 아닌 특정한 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사례 연구라죠. 사례 연구의 특성을 얼마나 강조했는가가 상당히 내 연구를 평가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 문화 기술 연구, 소위 말하는 prior ethnography가 있었다면 과연 연구자로서 나는 예비 문화 기술 연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분석의 단위는 언급되었는가? 내 연구가 체육 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인가, 교사에 대한 연구인가, 또는 체육 현장을 그 영향을 미치는 권력 집단인 교장과 교감 선생님의 시각에 대한 연구들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제시가 명백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연구 기간은 과연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우리가 이제 저도 그 국내 또는 국외 논문의 질적 연구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학술지 평가를 보면 많은 지적을, 저도 그 이제 지적을 하는 방향,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 기간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구 기간을 좀 명백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전략으로 들어갈 거는 연구의 현장 들어가기 전략을 우리가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가.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라포라고 그랬죠. 과연 라포의 전략은 명백히 제시했는가. 그러니까 좋은 논문일수록 라포에 대한 전략을 잘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윤리적, 제도적 규정을 지키는 것이 연구자한테 요구되었고, 또 그러한 권력 내, 현장 내에 존재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거에 대한 제시가 내 논문에, 내 학위 논문에, 내 연구 논문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제공자, 영어로 말하는 key informant가 제시되어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보가 올 때는 반드시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그 자신의 조직 문화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과연 제대로 기술할 수 있는, 또는 제대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논문에서 충분히 평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좋은 제보자는요, 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그래도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좋은 제보자, 그 다음에 키 인포먼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할 부분은 연구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었나, 관찰자인지 참여자인지 연담자인지. 여러분들 그 관찰 보면 제가 요 네 가지로 요거를 제시했죠. 1, 2, 3, 4. 여기서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이 안 나면 관찰 영상 다시 보십시오. 1, 2, 3, 4. 그 중에 나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나?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4번의 역할, 3번의 역할. 3번의 역할에서 내가 관찰을 어떻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역할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관찰자보다 더 참여자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응급실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연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서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응급 환자가 피를 흘리고 오면 내 연구가 중요합니까? 연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간호사로서 우리 피 흘리고 온 저 교통사고 환자를 나는 같이 도와주는 게 연구자 이전에 인간의 의무 아닐까요? 이러면은 연구 시스템이 조금 지금 얘기했던 연구자 역할이 좀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자는요, 또한 그 내부자, 영어로 인사이더로서 존재하는가, 또는 외부자, 아웃사이더로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자만의 스탠스도 논문을 다 쓰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리가 논의를 써가는 방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방법과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명백히 제시했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구 다 끝나시면 여기다 나왔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참여 관찰, 인터뷰, 또 내용 분석, 현장의 어떤 조사 질문지, 현장 조사 질문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라 했죠? 다양하게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조례사항이라든지 규정집이라든지 또는 교사 갖고 다니는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의 연구 자료 수집의 범주에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명백히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떠한 연구 방법이 연구 목적에 부합이 되는가를 꾸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연구 방법은 또 어떠한 시간적 계획 아래 어떠한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이 됐는지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과연 질적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수집될 필요성은 무엇에 있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분석이 일어날 만큼 자료는 수집되었는가.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포화. 여러분들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포화. 그래서 지금 포화가 뭔가 하시는 분 다시 영상 돌아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관리와 분석 부분에서 획득되어진 원 자료를 전사를 위한 나만의 계획 방식을 갖고 있나. 우리 좋은 질적 연구자는 뭐냐면 예술가처럼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링컨과 구버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들은 뭐 그렇게까지 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뛰어난 질적 연구자들은 오히려 추상적으로 글을 많이 쓰셨어요. 렌진이나 뭐 아이스너 같은 학자들이 글들 보면 너무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질적 연구의 틀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 관리 체제가 과연 있는가? 내가 카톡을 통해서 멤버 책을 했다. 멤버 책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모르면 다시 여러분 영상 돌아가시기 제가 부탁드려요. 멤버 책을 했다. 그럼 그 멤버 책에 대한 데이터, 카톡에 그 데이터들이 쭉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도 컴퓨터로 넣으면 이 데이터들이 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난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인가? 웹 하드에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즐겨 쓰는데 에버노트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자료 분석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또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혹시 엠비보 같은 그런 프로그램 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관리와 분석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 자료와 컴퓨터 디스켓을 잘 관리했는가에 대해서 연구자가 계속적으로 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당도 작업에서 어떠한 타당도 작업을 실천할 것인가 또는 했는가. 그래서 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 평가, 이게 바로 멤버책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 이것도 검토사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와 결국 검토사항에 대한 건데, 심사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학술지 심사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평가위원회는 어떠한 글쓰기 전통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내가 써야 될 글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구의 글쓰기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포스트 모던적 실험적 글쓰기 기법을 내가 적용해 볼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그 글을 독자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읽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독자가 내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의 글쓰기 습관은 무엇인가? 이걸 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야 되고, 과연 나만의 또 내 연구만의 장점과 딜레마는 무엇이지? 이런 고민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해서 나는 과연 나의 일상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좋은 질적 연구에 대한 검토 사항은 김영천 교수님이 학교 교육 현장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이 책에서 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 김영천 교수님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어떻게 검토사항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연구 처음에 시작부터 타당도까지. 그러다 여러분께 이제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카프카가 이런 얘기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딱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박응현 선생님의 책에도 나오는 글인데요. 이게 1904년 1월 카프카가 이제 변신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이야기, 책이란 바로 우리의 얼어버린 편견, 꽁꽁 얼어져 있는 깨지지 않는 그러한 그 무식적 편견과 오만을 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쓰시는 그 연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체육 현장, 우리의 여가 현장에서 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싫은 그거를 깰 수 있는, 그리고 반박하기 싫은 그걸 깰 수 있는 뛰어난 연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듯이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바로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가 사람이 변화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요. 그래서 이 말콤 글래드월 같은 그 저널리스트들은요, 10,000시간 정도는 최소 사람이 훈련을 해야 이 빵 탁 튀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때 마침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1등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는 그냥 BTS가 세계 최고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티핑 포인트적 관점. 그들은 이 지지부진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지부진한 이 시간 동안 뭘 했겠어요? 엄청나게 그 지하에서 연습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프랑스에서 그 공연할 때 전단지를 나눠주는, K-팝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러한 엄청난 시간들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연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사항을 얘기하고 좀 요러한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연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단, 연구라는 것, 학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시간을 이겨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이겨냈고, 이러한 좋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